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세 이상 청소년도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1,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90일이 지난 청소년은 화이자 2가 백신 또는 제조합 단백질 방식인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1호에 실려 발사된 궤도선 오리온이 25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섭씨 2,800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방열판 작동이 일단 성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주의 모든 블랙홀을 관측하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 SKA 구축이 본격화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캐나다 등 14개국이 전파 망원경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현재 옵서버즈위인 우리나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마뱀의 재생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규명했습니다. 제브라피쉬의 지느러미 재생 실험에서 이 유전자를 억제하자 지느러미 재생이 잘 안 됐고 재생의 중추 역할을 하는 아체세포의 형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중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450km 떨어진 멕시코시티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9월 19일 발생했던 규모 7.7의 강진의 여진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 등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6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9월 12일 이후 13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천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5,604명, 해외 유입은 6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78명으로 24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누적 사망자 31,099명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청소년층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2세 이상 연령대도 오늘부터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돼 오늘부터 12세 이상 연령대의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 접종일에서 90일이 지났다면 BA1이나 BA45 변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화이자 2가 백신 두 종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맞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방역을 완화함에 따라 북한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치료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영교 기자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의 대북 무역상들은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무역상들은 그동안 식료품이 북한의 주문 품목 1순위였지만 최근에는 해열제와 진통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외국산은 물론이고 중국산 치료제도 구하기 쉽지 않아 대량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무역상들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사용 승인한 데 이어 8월에는 자체 개발한 치료제인 아쩌프 시판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방역 완화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져 북한으로 유입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중국의 설인 춘제 전후에 중국 내 감염자가 급증하면 북중 화물 열차가 다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한 물자를 서둘러 확보하라는 지시가 중국 내 북한 무역 일꾼들에게 하달됐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운행하는 북중 화물 열차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번진 2020년 8월쯤 중단됐다 지난 1월 재개됐습니다. 이후 단둥 지역 봉쇄로 지난 4월 다시 멈춘 뒤 5개월 만인 9월에 정상화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코로나19 방역이 올해 이룬 주요 성과로 꼽았지만
겨울철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조달한 백신을 접종했지만 전면적인 접종은 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지난 3년간 미국 방역을 이끌고 이달 퇴임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역사상 여러 전염병이 인류의 도전장을 던졌기에 이번 팬데믹이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으나 일부 질병은 문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968년부터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일해온 파우치 소장은 이달로 54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강한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져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정부 추산 올해 국내에 들어온 철새는 지난해보다 17%가량 많은 143만 마리. 동시에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되는 면적도 지난해보다 4.3배 더 넓어졌습니다. 초기엔 경북과 충청, 경기 등 주로 중부 지역에서 관찰됐는데 점차 서부와 남부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건 대표 오리 주산지인 전라남도입니다. 현재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은 농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나주와 무안, 함평, 영암 등 영산강 줄기를 타고 발생이 집중됐습니다. 철새가 가장 지금 많이 발생한 데가 현재 19건 중에서 지금 17건이 순천만이거든요. 순천만에서 교류된 철새가 지금 현재 영산강을 통해서 서해안까지. 이에 따라 전남은 방역 지역을 발생 농가 반경 10km에서 반경 12km로 늘렸습니다. 나주와 영암을 비롯한 위험 지역의 오리 매몰 처분 범위도 반경 2km로 기존보다 2배 넓혔습니다. 농장 안에서 약간 소독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독하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당국은 고병원성 AI 확산세가 이달 절정에 이른 뒤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도마뱀이나 물고기는 신체 일부가 잘려도 인간과 달리 쉽게 재생할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도마뱀의 재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도마뱀 인간은 꼬리가 잘리자 바로 재생합니다. 실제 도마뱀은 다리나 꼬리가 잘려도 쉽게 다시 만드는데 이런 속성을 영화한 겁니다. 재생 능력은 생명체의 생존에 유리하지만 인간 등 포유류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마뱀의 조직 재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유전자 데스모플라킨으로 이 유전자가 하등 동물의 조직 재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연구진은 재생 실험에 많이 쓰이는 동물 모델인 제브라피쉬의 지느러미를 인공적으로 자른 뒤 이 유전자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제브라피쉬의 그 꼬리 지느러미가 재생이 잘 되는데요. 그 사이 재생이 되는 동안에 DSP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억제시킨 부위에선 재생이 잘 안 되고 억제시키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재생이 잘 되고. 또 데스모플라킨 유전자를 억제하면 하등 동물의 재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체 세포의 형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데스모플라킨 유전자는 인간과 같은 포유류에도 존재하지만 재생 기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데스모플라킨의 재생 기능이 인간의 몸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생 봉인을 풀 단서를 찾아내면 손상된 간이나 근육을 재생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입니다. 지난 9월 강진이 발생했던 멕시코 중부 태평양 연안에서 현지 시간 11일 규모 6.0의 여진이 뒤따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1분쯤 멕시코 중부 게레로주 엘티코이 서쪽 3km 지점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멕시코시티 등 중서부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즉각 보고된 피해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국립지진청은 지난 9월 19일 발생했던 규모 7.7 강진의 여진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립지진청은 9월 강진 이후 오늘 오전 8시까지 11,841회의 여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이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나사는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허공에 세 가닥의 줄이 길게 늘어지더니 끝에 달린 낙하산이 활짝 펴집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며 유유히 내려오던 우주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인 태평양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유인달 탐사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인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닿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주선은 마네킹을 태우고 궤도 비행을 하면서 달 표면에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사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으로서는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 지점까지 도달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Artemis 1 has thus far been pretty phenomenal, right? You know, the whole point of a test flight is to prove that we did the engineering and the design work correctly. 무사 귀환의 최대 관건은 방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기권을 돌파할 때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섭씨 2,800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heat shield performs as we intend it to perform so we can fly crew on Artemis 2. 이번 귀환 비행을 분석한 결과는 2년 뒤 사람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가 가능한지 척도가 됩니다. 나사는 궁극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상주하는 달 기지와 정거장을 지어 달 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블랙홀의 활동을 관측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이 본격적으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처음 구상돼 14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한국도 우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19년 인류가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남극과 유럽, 미국 등 6개 대륙에 설치된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겁니다. 이제는 블랙홀 한 개가 아니라 우주 속 모든 블랙홀의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이 본격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남아공에 전파 망원경 197대와 안테나 13만 개가 세워지고 영국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슈퍼컴퓨터가 설치됩니다. 망원경의 접시 면적을 모두 합치면 1제곱킬로미터를 넘어 제곱킬로미터 어레이, SKA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28년 완공해 2030년부터는 빅뱅 초기에 탄생한 별과 은하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관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활동 중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는 다른 파장대를 관측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우주의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That science still only understands 5% of the universe. So there is a long way to go, and the SKA observatory no doubt will make a huge contribution. 현재까지 유럽과 중국, 인도, 캐나다 등 14개국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상태. 우리나라는 한때 회원국으로서 설계 작업에 참여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는 옵저버짐입니다. 망원경이 만들어지면 어떤 연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측 데이터를 회원국끼리만 일단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 접근권이 굉장히 제약이 되는 거죠. 우주의 신비를 새롭게 밝혀낼 인류 최대의 우주 관측 프로젝트 SKA에 우리나라도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우리 통화정책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 우리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며 한시름 놓겠지만 여전히 높은 미국의 고용률이 변수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여는 FOMC에서 또 한 차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역대 최대 역전폭인 1.5%포인트에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폭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또 국제에너지 가격 등 대외 여건 변화, 낮아지고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청신호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신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면 지난 주말 발표된 높은 고용률은 물가가 예상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우려를 낳는 적신호입니다. What the market really wanted was a soft jobs number to confirm that the Fed would pivot. They wanted to see the economy weakening faster.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75p를 올리게 되면 아마 금융시장에 많은 충격이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따로 임시금통회를 막 열면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여기에 큰 폭으로 올려잡을 걸로 예상되는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도 우리 통화 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FOMC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68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되는데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희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액을 환급받은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 4천 원, 전년도보다 5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최근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 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부터 5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또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카드사별로 포인트를 어떤 혜택을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공제 한도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일본도 동참하라고 직접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강요가 일본 강요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나 르몬드 장관이 현지 시간 8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수출 통제와 반도체 제조에 관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상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를 놓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르몬드 미 상무장관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대중국 전략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응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높은 기술을 가진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의 수출을 규제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늦추려는 의도라며 강요 간의 직접적인 협조 요청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등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 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는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네덜란드가 미국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보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네덜란드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겠다며 예술가들이 나섰습니다. 재즈 음악가들이 환경 콘서트를 열고 매달 관련 곡들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미술 등 다른 장르 작가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재즈 뮤지션들이 모여 만든 환경 캠페인송 빛이 되어줘입니다. 웅산, 유사랑, 이대원 등 보컬리스트 11명과 이정식, 강재훈 등 수많은 연주자들이 그린 재즈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우리라도 이렇게라도 한번 정말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용기를 내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시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그린 재즈 무브먼트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린 재즈 무브먼트는 최근 서울 노들섬에서 서울 그린 아트 페스티벌을 열어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지구방위대라는 별명을 붙인 이들은 무엇보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웅산이 누가 하늘을 훔쳤는가, 유사랑은 도시의 고래야라는 노래를 먼저 부른 데 이어 다른 가수들도 매달 환경 관련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도 동참했습니다. 서울 그린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허어당 스님, 현정범 작가 등이 참가해 글과 그림, 사진 등 같은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작품에서도 느껴지는 어떤 지금 환경에 대한 슬픔과 또 희망, 역설적인 거죠. 슬픔은 다시 슬픔을 극복해야 되는 역설이 있기 때문에. 재즈 뮤지션들이 촉발한 움직임에 김장훈, 알리, 박예리 등 다른 장르의 음악인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며 선한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내년에 이루어질 누리호의 3차 발사에는 세계 최초의 편대비행 나노위성인 국내 소형 위성 도요셋이 탑재됩니다. 도요셋은 우주 날씨를 비롯한 다양한 우주 정보의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작지만 높이 나는 도요셋을 닮은 위성 도요셋을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